그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할 만한 거를 좀 오늘 준비를 했다. 그래서 제가 PPT를 보면서 할 예정이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네. 내년도 이제 시장 전망을 할 건데 내년 시장 전망은 아니고 네네. 장기 매크로죠. 지금 어제 FOMC가 있었고 네. 아주 중요한 변곡 포인트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네, 이제 그래서 정말 요즘 시장이 정말 다이나믹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전망에 앞서서 대표님이 요즘 시장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거에 네. 대한 거를 좀 네네네. 저희 구독자분과 소통을 그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FOMC도 간략하게 할 건데 네. 그거는 일단 그러면 제 소회부터 먼저 네. 얘기를 하자면 10월 말부터였나요? 뭐 그때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포지션에 굉장히 안 좋게 시장이 흘러갔고 예를 들어 주식시장은 노랜딩을 전망하고 소프트 랜딩 소프트 한마디로 랜딩, 예. 네, 소프트 랜딩을 프라이싱하고 채권 시장은 리세션을 프라이싱하고 그러니까 그 두 시장은 서로 각자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걸로 알아서 서로 상반되게 전망을 하는데 저희가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코모디티 같은 경우는 완전 전형적인 리세션. 제일 코모디티는 제일 안 좋은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아주 각자한테 좋은 서로 상반된 거를 픽해서 그거에 따라 그렇게 움직였다면 원자재 같은 경우는 제일 원자재에 안 좋은 그렇게 이제 전형적인 리세션 우려로 움직였어요. 그죠? 23년 같은 경우가 사실 원자재가 22년은 원자재가 제일 좋았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향후 이제 뭐 짧아도 5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물론 등락이 계속 있겠으나 원자재나 신흥국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올해는 22년에 제일 좋았던 자산이 안 좋았고 원자재가 네네. 물론 채권이 더 안 좋았지만 뭐 그거는 일단 논외로 하고 원자재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로 해서 한 12% 정도 빠졌죠. 원자재 지수가. 그리고 이제 22년에 제일 안 좋았던 것들이 제일 선방을 했죠. 22년에 제일 안 좋았던 게 빅테크나 네네. 제일 크게 빠졌던 이제 인플레이션일 때 제일 안 좋은 그런 자산들이 올해 아주 크게 선방을 했죠. 지금 시장은 다 이제 아주 장밋빛 다시 과거의 10년과 같은 저금리로 돌아가는 거를 회귀를 꿈꾸고 각자 주식과 채권 그리고 원자재가 있으면 저희가 봤을 때 제일 향후 롱런으로 좋을 것 같은 원자재만 가장 불리한 레토릭이 적용이 됐고 특히 이번 10월 말부터 주식은 소프트 랜딩 기대감에 상승하고 만약에 소프트 랜딩 기대감이면 원자재도 같이 상승을 해야죠. 당연히. 그죠? 근데 주식은 주식이 원하는 레토릭으로 상승하고 채권은 이제 채권이 좋아하는 또 레토릭으로 전형적인 리세션으로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10월 말부터 그리고 이제 원자재는 원자재가 제일 싫어하는 레토릭인 리세션 레토릭만 받고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10월부터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포지션을 결합을 하지만 좀 레버리지도 그렇죠. 네. 같이 섞어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한 달 정도 힘들었다. 그리고 또 제가 유가 그러니까 73불 레인지를 깨지 못할 거다라고 자신 있게 또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냥 프루팅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좀 그게 어쨌든 저희는 이제 바닥을 정말로 쳤다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67불까지 내려갔었죠. 잠깐. 그리고 이제 지금 어제 FOMC 있고 다시 이제 70불까지 거의 올라온 상태인데 아무튼 원유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저희가 이제 장기 전망을 할 거니까 보실 수 있겠지만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본다. 어쨌든 그래도 원유 같은 경우도 바닥 콜이 좀 성급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 장기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해도 제가 바닥을 맞췄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저희는 어쨌든 바닥이 진짜로 지금은 쳤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그럼 이따가 제가 이제 오늘 PPT로 좀 여러 가지를 얘기할 건데 어쨌든 저희 유튜브에서 원래 제가 그런 뭐 바닥콜이나 이런 거는 잘 안 하는데
해도 프루팅에서만 하지.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약간 원유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이제 제가 할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특히 제가 이제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가끔 하는 그런 그 프레젠테이션, 그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할 만한 거를 저희가 지금 좀 경황이 없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지난번에도 과거에도 계속 오프라인 언제 하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할 만한 거를 좀 오늘 준비를 했다. 그래서 제가 PPT를 보면서 할 예정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정말 시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FOMC로 단기적인 비이성까지를 그렇죠. 대응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제가 아무튼 말씀하시죠. 네. 혹시 대표님 이번 또 FOMC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네. 또 혹시 그거에 대한 또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말을 또 버벅대는데 잠을 많이 못 잤다 보니까 네. FOMC에서 일단 파월은 완전히 피벗을 했다. 완전하게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역사에 두고두고 역사에 남고 이제 잘못된 피벗이라고 욕먹을 그런 피벗을 했다. 결국에 이제 그런 코모디티만 억눌렀던 그런 뭔가 어떤 세력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뭔가 그런 그들조차 숏스퀴즈를 당할 수밖에 없게 어제 사실 FOMC 이후로 다 올랐지만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코모디티죠.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진짜 고삐가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를 했다고 보이고 이제 다만 그런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왜 그럼 과연 이렇게 진짜 피벗을 했을까 파월이 이런 물론 장기금리가 막 5%까지 가고 하니까 그때부터 사실 연준 인사들이 다 피벗을 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근데 왜 어쨌든 파월이 정말 이렇게 피벗을 했을까? 파월마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유튜브에도 제가 생각하는 시장 전망을 알리기 위해서 좀 많은 분들이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했는지를 좀 아직 저희를 오래전부터 아시는 분들이면 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어제 파월이 왜 피벗을 했는가? 그죠? 완전히 어제 파월이 피벗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과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매크로 전망, 아주 장기적이고 또 원초적인 매크로 전망을 오늘 다룰 예정이고 프루팅에서는 24년에 대한 이제 좀 세부 시장 전망은 프루팅에 제가 조만간 올라갈 예정인데 빠르면 이번 주말 뭐 좀 늦어지면 다음 주 중에 제가 좀 자세하게 전망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일단 오늘은 큰 그림을 더 잘 아실 수 있게 그렇게 제가 할 예정이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지금 제가 요 차트가 이제 영래포 차트. 뭐 이제 요새는 이제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래포라는 게 기본적으로 연준이 양적 긴축을 위한 도구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영래포가 이렇게 늘어나면 시장은 긴축적인 거고, 그죠? 반대로 23년 들어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오면 영래포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건 시장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받쳐진다. 제가 그 얘기는 과거에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했던 것 같고, 저희 프루팅에는 얼마 전에 그 효준 매니저도 그렇고, 또 저희가 과거에도 또 아주 자세히 다루고 했었는데, 영래포나 레포는 조금 개념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만, 어쨌든 영래포가 이렇게 차면, 시장이 좀 긴축적이고, 시장에서 유동성이 흡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좀 부정적이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많이 찼던 영래포가 이게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죠? 더 이상 시장에 더 이상 그렇죠. 유동을 갈 유동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요 속도로 봐서는 지금 대충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보통 예상이 3월 전에 소진이 다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 그죠? 최근에 제가 그러니까 8월 말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QRA가 있었고 장기물 발행을 크게 늘린다고 해서
그때부터 장기금리가 크게 치솟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국채 공급이 장기 본드에 대한 공급이 이제 너무 늘어나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랬다가 이제 장기금리가 너무 튀어오르기 시작하니까 연준 인사들이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하죠? 그 피벗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둘씩 나와가지고 장기금리가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며 뭐 더 긴축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이미 그들은 그때부터 피벗을 하기 시작했고 하물며 이제 10월에 있었던 이제 그 재무부 발표에서 추가 국채를 추가 이제 자금 조달 필요한 거를 장기물 쪽은 거의 안 늘리고 빌스를 엄청 늘려가지고 많이 늘려서 제가 그때 과거 영상에도 있지만 과거 영상 여기 띄워주세요. 있지만 단기물을 아무튼 늘린다라는 거는 그죠? 유사 양적 완화의 효과를 준다. 그래서 당분간 주식이 더 갈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너무 빨리 가서 사실 저희는 이제 부정적으로 돌아섰죠. 그럼에도 지금 이제 계속 갔고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T빌로 계속 발행할 수 있는 거면 앞으로도 계속 T빌로 발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과거에도 유튜브에서도 아주 잠깐 다룬 적이 있는데 그 T빌을 많이 발행하면 T빌의 공급이 늘어나면 어느 순간 그렇죠. 리보 금리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리보 금리가 급등한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본인이 직접 리서치를 상세하게 제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주고 해서 했잖아요.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리보 금리가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급등을 한 적이 있었죠. 그게 왜냐면 리보 금리라는 건 아주 초단기 금리인데 그런 재정증권으로 갑자기 이거를 발행이 쓰나미처럼 나오니까 갑자기 그 딜러사 받아줘야 될 주체들이 아무튼 나 이거 좀 불안해 공급이 너무 많아 하고 그때도 이미 금리가 급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나마 그게 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어쨌든 T빌 발행이 금리가 잠깐 급등했지만 지금 다시 또 돌아오고 있고 할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래포의 자금 주체가 MMF인데 그러니까 영래포의 한 90%가 MMF.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말고 제가 저기 답을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영래포에 있는 자세한 거는 프루팅에 오시면 아주 자세하게 리서치를 저희가 해놨고 또 효준 매니저가 정말로 저는 그래도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제대로 본인이 딱 리서치를 해서 했다라는 게 제대로 해석했다라는 게 한국에서 정말로 이거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가 저희가 그래서 영래포 자금이 영래포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T빌 발행을 받아줄 주체들이 그렇죠. 받아줄 주체가 영래포에 이렇게 있었죠. 자세한 거는 프루팅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소진이 되고 있잖아요. 얼마 뒤면 이제 바닥나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럼 TV를 이제 TV를 계속 발행할 수 있을까요? 과연? 없죠. 그러면 내년 1월에 지금 QRA가 다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1월 중순쯤인데 그때 장기물을 다시 많이 발행한다고 할지 또 한번 1월까지는 만약에 이게 조금 더 한 요 정도로 와 있으면 좀 더 남아 있는 거 믿고 TV를 더 발행한다고 할까요? 제 생각엔 1월 정도면 장기물을 늘리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아래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장기물 금리가 추가 상승 그때 이제 만약에 그때 연준 인사들이 막 피벗하기 시작했던 11월 초였나 10월 초 이제 그때 장기금리가 5% 넘어가고 막 이때 그때 만약에 계속 더 매파적으로 얘기하고 장기물 금리가 더 추가 상승하게 뒀다면 어떻게 됐겠죠? 당연히 연준 인사들도 완전히 하드랜딩이 결국에 올 거다라는 걸 알았을 거고 또 하나는 이 하드랜딩을 넘어서 미국 재정의 이제 자금 조달, 그러니까 부채를 계속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가 이렇게 높아진 상태면 새로 부채를 발행할 때, 장기물을 발행하거나 할 때, 그죠? 네네. 이자 비용이 너무 커지는 그 부담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미 그들의 피벗은 파월에 지금 어제 있었던 완전한 피벗은 사실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왜냐면 장기금리가 더 올라가면 이거는 하드랜딩도 하드랜딩인데 물론 하드랜딩이 오면 인플레이션을 일단은 완전히 시차를 두고 잡을 수 있겠지만 플러스 재정에 대한 이제 자금 조달이 너무 크게
미국 정부가 어쨌든 자기들도 정부에 속한 기관이잖아요, 연준이라는 게. 근데 재정에 대한 자금 조달이 그게 힘들 거를 다 알고 있었을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직 이제 과거 낮은 금리에 발행한 국채가 상당수 존재하죠. 여전히. 지금 금리가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2020년, 21년까지 20년, 21년에 발행했던 장기 국채가 아직 많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만기가 안 된 것들이. 네. 기준금리가 5.25, 5.5까지 올라갔다라고 해도, 그리고 장기금리도 5%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고 해도, 물론 지금 다시 4%로 내려왔지만, 그런다라고 해도, 과거에 이제 금리가 낮을 때 발행한 국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평균 지금 미국 재무부가 지금 빚지고 있는 그 부채의 평균 금리가 아직 이것도 한 달 전 얘기예요. 지금 더 낮아졌을 수도 있겠네요. 막 이렇게 이자 비용 가지고 날리고 재정 문제 가지고 날리고 한데 여전히 약간 평균으로 치면 한 2.8에서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장기 금리 그렇게 올라가면 막 난리 나고 재정 그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이 얼마 전이 아니죠. 수개월 됐죠. 연에 이자 비용 평균 이게 적용되고 있는 게 지금 금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자 비용이 연에 1트릴리언 달러를 돌파했죠. 1트릴리언이면은 1000조죠. 1300조 정도 되죠. 한국 돈으로. 그죠? 이자 비용만. 그럼 이게 미국의 전체 세수 대비 몇 프로냐라고 한다면 현재도 20%를 초과하고 있어요. 전체 미국이라는 한 가정이 벌어들이는 세수라면 뭐 월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연봉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20% 초과하는 게 지금 현재도 이자 비용의 문제입니다. 다음에 이제 요 아래는 정부의 세수 수입원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총 제가 이게 지금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4,800 트릴리언 정도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총 세수가 이렇게 뭐 들어온 기업하고 개인 뭐 다 합쳤을 때 세금을 그럼 4.8 트릴리언이 되고 있는데 1 트릴리언을 돌파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몇 달 전 얘기니까 최근에는 더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체 세수 대비 20%가 초과하는 거죠. 이자 비용만. 근데 말했지만 아직 롤오버 안 된 부채가 많다 보니 평균이 2.9%. 시간이 지나면 계속 롤오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장기 금리가 더 높게 떠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계속 평균 이제 훨씬 이자 비용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니 이미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피벗은 정해져 있었다. 이미 파월의 결국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길은 정해져 있었다. 다만 이제 요 다음 차트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정부 부채가 만기 이게 이제 한 2달 된 차트니까 아무튼 향후 1년 안에 정부 부채가 만기되는 게 역사상 최대죠. 지금 보면은 뭐 이때도 좀 많았으나 이때와 이때 이렇게 보면 절대값으로 최대긴 하지만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라고 뭐 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아마 한 20년, 21년인가요? 이게 절대양으로 보면은 많이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그죠? 이때는 다시 말하지만 장기금리가 0.5%, 1% 막 이럴 때고 지금은 어쨌든 4%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많이 낮아졌어도. 그러니 연준이나 재무부 입장에서 좀 급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연준이 워딩으로는 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뭔가 승리를 선언하듯이 얘기하면서 지금 여전히 근원 인플레이션이 4%고 CPI 얼마 전에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보다 한참 위에 있음에도 승리를 선언하듯이 완전히 피벗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피벗한 이유는 사실은 지금 많은 언론들에서는 아마 다루지도 않고 다른 얘기를 하겠으나 사실은 다른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러면 앞으로 연준이 이렇게 피벗을 한다라는 건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니까 그럼 장기금리도 같이 따라서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근데 다만 이게 제가 작년 3월쯤에 장기금리가 앞으로 계속 오를 건데 위험하다. 그때가 아마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한 3.2 뭐 이럴 때예요. 근데 위험하다. 그때 지금 리세션 온다고 장기채 사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하면서 작년 3월쯤에 제가 제시했던 차트인데
30년물 금리에 곱하기 10을 해서 요 120월 평선이죠. 네. 120개월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120개월이니까 10년. 예. 10년 아주 중요한 10년 장기 이평선을 차트, 예. 장기 차트입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올해 3월 기준, 23년 3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더 위로 올라가 있겠죠. 금리가 그 뒤로 많이 뺐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이평선, 이 10년 이평선으로 했을 때 30년 금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단 한번 깨고 올라오면 이 밑으로 가는 게 굉장히 극도로 어렵다라는 거죠. 추세를 한번 이걸 깨면 추세가 이렇게 위로 가더라. 그래서 이게 지지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다만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이게 뚫고 내려오면 그 뒤부터는 이게 어떻게 되죠? 저항이 돼서 계속 이 부분은 못 깨고 계속 지난 40년간 쭉 하락하면서 지금과 같은 자산, 일드 기반의 자산에 버블이 생겨났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이 부분이 이렇게 깨졌다. 깨지고 올라가고 아주 초입이다. 앞으로 제가 보는 매크로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니 이거는 쭉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고 그 시각은 아직도 동일합니다. 물론 제가 뭐 한 달 전쯤에도 얘기했듯이 한두 달 전에도 재무부가 단기 B를 이렇게 많이 발행한 걸로 봐서 단기적으로 4에서 5 사이에 횡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지금 벌써 너무 빠르게 생각보다 4까지 왔는데 큰 추세는 분명히 앞으로 이런 추세처럼 상승할 거다라고 보는 게 저희의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지어 이렇게 피벗을 하면 다시 불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거나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왜 네. 뭔가 이때 연준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독립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왜 계속 뭔가 재무부와 뭔가 짜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거는 대해서 뭐 정치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문학적으로도 대표님이 또 좀 그렇죠. 결국에는 특히 이렇게 부채가 많은 시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연준 입장에서도 정말로 자기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한다면 뭐 당장 먼저 제일 그 빚을 많이 진 채무자가 미국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나라를 파멸시키는 건데 그리고 이제 모든 정치 메커니즘상 어떤 지출을 줄이고 가장 편한 게 포퓰리즘을 늘리는 거지 어떤 정말 해야 될 걸 하자라고 하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결코 중앙은행은 사실 말이야 독립적이라고 하지만 그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특히 제니 옐런 같은 경우는 심지어 연준 의장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런 연준 의장이 재무부 장관으로 가고 이건 애초부터 공조를 해라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며칠 전이죠. 지금 어제 이제 페드 FOMC가 있기 전에 저는 그것도 다 계획된 이미 이번에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러니까 라스트 마일 원래 지금 인플레이션이 PI 기준으로 3까지 떨어졌는데 헤드라인이 코어는 아직도 근원은 코어래요. 죄송합니다. 근원은 4%지만 헤드라인이 3까지 떨어졌는데 그것도 이제 순전히 그 원자재나 그런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발생한 헤드라인의 하락이죠. 근데 이제 원래 라스트 마일이 제일 어렵다. 3에서 2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소프트 랜딩이라고 한다면 경제는 어느 정도 성장 계속하면서 고용도 유지되고 물가는 내린 게 그게 이제 소프트 랜딩 아니냐. 물가는 하향하고 지금 나는 그 길로 본다라고 갑자기 며칠 전에 얘기를 했어요. FOMC가 있기 아주 전에. 아주 정치적이고 거의 뭐 지시를 내린 것처럼.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파월이 제가 아까 말했지만 가장 큰 거는 최근에 리보 금리가 급등을 했었죠. 그거를 효준 씨가 아주 자세하게 리서치 해가지고 거기에 있고 프루팅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가 안 내려가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 당연히 이제 공조를 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연준 인사들이 피벗한 시기가 언제냐? 제가 말했지만 장기금리가 5% 넘어갔을 때부터 계속 바로 피벗을 했고 그 매파로 불리던 뭐 크리스토퍼 월레스 윌러 이사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없다면 이제
앞으로 긴축 안 하고 우리가 금리 인하 계속 할게라고 한다면야 장기 금리도 같이 따라서 내려오겠지만 이 지금 이러한 피벗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불러일으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금이나 귀금속이 제일 좋았고 크게 뛰었고 뭐 저기 금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7%가 뛰었더라고요 하루에 금광주 ETF는 그러면 과연 인플레이션이 다시 안 올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핵심 키는 유가거든요. 원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근원 PC 물가죠. 그죠? 그러니까 PC 물가에서 에너지하고 음식을 뺀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70년대 이렇게 한 번 왔다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왔죠. PC 물가를 보면 갔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현재죠.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이게 이제 현재 이 정도 내려와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는 건데 그죠? 근데 보시면 요 부분 70년대 여기 있잖아요. 73년 그 스태그플레이션 들어가기 직전인데 요때와 레벨이 지금 같은 레벨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다들 그 이코노미스트들도 저 같은 뷰를 가진 이코노미스트가 하는 얘기가 들은 보통 여기서 더 내려가는 게 정말 어렵다. 그죠? 라스트 마일이 그러니까 뭐 그렇죠. 예, 공부 잘해서 뭐 저기 서울대 가는 거랑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 대학 가는 것까지는 그거 하는데 서울대 가는 것까지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과연 이럴 거냐? 최근에 이런 하락과 특히 CPI의 헤드라인의 하락은 아주 인위적인 유가를 SPR을 미국이 원유를 뭐 SPR을 뭐 엄청나게 방출해서 이제 방출하고 또 중국이 하물며 락다운을 아주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고맙게도 락다운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선진국들처럼 코로나 그렇게 오랫동안 락다운 해놓고 돈을 전혀 풀질 않았죠. 그죠? 돈을 안 푼 채로 그냥 리오프닝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지연되고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운 좋게 그런 게 있었으나 과연 원유가 그래서 제가 핵심이 원유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시장은 특히 주식시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여기 제가 아래다 써놨는데 연준 기준금리가 2%로 다시 내려올 거야. 그죠? 그리고 2% 인플레이션 forever. 이제 인플레이션이 2%로 forever 할 거야 라는 게 이제 주식시장의 소프트 랜딩 내러티브입니다. 근데 다만 유가 하락 물론 잠깐 2%로 뭐 2%대로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말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이런 형태로 다시 지금 레벨 자체가 높아진 거란 결코 인플레이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제가 뒤에다가도 해놨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늘 웨이브로 옵니다. 언제나 이렇게 웨이브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웨이브로 오는데 지금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 전에 처음에는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뛰었다가 다시 또 최근에 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유가 하락이 조금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 하락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지만 다만 유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러면 원유 가격만큼 기대 인플레이션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없거든요. 어제 원유도 뭐 한 2% 정도는 올랐죠. 그리고 이제 이런 착각을 많이 해요. 소프트 랜딩 진영 측에서는 지금 실업률 어쨌든 리세션을 결정하는 거는 실업률이 좀 크다 보니까 GDP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실업률이 올라가질 않는다. 그러니 물론 채권이야 전형적인 이제 실업률이 팍 뛰면서 전형적인 리세션이 올 거야라고 해서 가격이 금리가 하락했고 뭐 여러 이제 다 자기들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지만 주식시장은 이제 그런 뭐 실업률도 좋고 실업률도 뛰고 있지 않고 뭐 이런 내러티브를 갖다 붙이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의 이제 고용 레이버 포스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그 저희 로그 스케일 차트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미국 베이비 부머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로그 스케일은 왜냐면 더 잘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막 애기 낳고 베이비 부머 시대 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죠. 노동 인구거든요.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기울기가 이렇게 꺾이죠. 그죠? 왜 그럴까요? 구조적인 고령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뭐 늘 통화량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실업률이 많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입니다. 특히 자산시장이 박살나기 전에는 일할 사람들이 지금은 아주 미국 또한 뭐 한국보다야 낫지만 아주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는 거고 이때가 베이비부머 시대여서 이렇게 갔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 평평하게 여전히 로그 스케일로 보면 완전히 평평한데 그럼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팬데믹 때 그렇게 돈을 많이 뿌리고 했으니 별로 누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 좀 젊은 인구가 있어야 실업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시장이 어떤 그들의 부를 제가 계속 웰스 이펙트를 얘기했는데 부를 평가해주는 자산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실업률이 오르기 정말 힘든 구조다. 이해되시나요? 네. 예.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그래서 키는 지금 모든 키는 장기 금리가 주고 있다. 지금 뭐 저희 리세셔니스타 분들이 좀 계시지만 이제 리세션을 얘기하면서 계속 장기채를 사라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자 올해 내내 최근만 해도 그냥 딱 보시면 주식시장이 오를 때 장기금리가 빠지나요 오르나요? 이제 같이 움직였죠 가격은. 예, 네네.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빠져야 주식시장이 그렇죠. 오르죠. 네네네. 그죠? 완전히 그들이 생각하는 그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거고 정말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채를 투자를 한다 할 거면 차라리 나스닥을 투자하면 훨씬 큰 수익이. 같은 자산이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그럼 훨씬 큰 건데 큰 수익이 나는데 왜 그런 리스크를 걸면서 차라리 장기채 할 거면은 나스닥을 해야지. 근데 장기채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서 장기채를 사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30년 금리가 다시 제가 말하죠. 저는 이제 4에서 5 사이에서 횡보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4까지 다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 30년 금리가 제가 아까는 이제 이거는 업데이트 최근까지 업데이트를 했을 때 자 이게 똑같은 122월 평선입니다. 10년 이평선 최근에 빠졌다고 해봤자 여기를 여전히 뚫고 매우 위에 있죠. 그러면 어쨌든 큰 그림은 이렇게 갈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77년부터 현재까지인데 그래서 장기금리가 이렇게 아까 뚫고 나오면 어쨌든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물론 요거는 지금 77년부터밖에 못 봐서 아까 제가 그래서 올해 3월에 했던 차트를 아까 먼저 가지고 온 건데 뭐 이거는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급진적으로 올라간 거고 이제 어쨌든 요게 좀 더 이어지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가는데 이제 이거를 정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죠? 그렇죠. 장기 10년 장기 추세니까. 네네. 10년 장기 추세고 그리고 지금 매크로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 문제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 문제가 분명히 아직 근원이 4%인 상황에서 유가만 튀어도 큰일 날 상황이긴 하다. 사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커브 10년, 2년 커브가 이렇게 오래 역전됐던 거는 다들 아실 거고, 그죠? 이게 일봉 차트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요렇게 근처까지 왔다가 최근 이제 주식시장 오르고, 채권 가격도 오르고 하는 동안 이렇게 하락했었죠. 네네. 다시, 역전이 다시 이렇게 벌어졌어요. 네네. 그랬다가 어제 파월이 피벗 하면서 어떻게 되죠? 올랐어. 크게 다시 스티프닝이 됐죠. 네네. 그죠? 이번에는 불 스티프닝. 그러니까 단기가 더 많이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장기에 비해서 그래서 불 스티프닝이 된 건데 불 스티프닝이든 베어 스티프닝이든 어쨌든 간에 리세션은 스티프닝이 될 때 그러니까 리세션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주가의 하락은 스티프닝이 될 때 보통 많이 온다. 일드 커버가 정상화될 때. 정상화될 때. 다만 그건 있어요. 70년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전이 됐다가 불 스티프닝으로 정상화가 될 때는 그때는 정말 인플레이션이 끝나면서 그럴 때 그 구간 물론 그러고 다시 또 2차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했지만 그 구간에는 오히려 불 스티프닝일 경우에는 주식이 상승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스티프닝이 온다면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만약에 예상을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어쨌든 장기금리에 대한 충격이 꼭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재정 문제 때문에 다음 QRA가 1월 중순에 있는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날짜다. 그때 제가 말했듯이 리보 금리가 급등을 이번에 이미 한 전례가 있고 RRP가 이미 거의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필시 지금보다 훨씬 더 유가가 높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때 과연 빌스 대량 발행이 가능할까? 그럼 장기금리 다시 장기채 대량 발행으로 넘어가겠죠. 네네네. 그러면 그때 장기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꼭 베어 스티프닝 아니어도 불 스티프닝이라고 하더라도 단기는 뭐 내려가거나 뭐 단기도 지금 워낙 많이 내려왔으니까 근데 단기는 좀 내려가거나 해도 장기는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다시 뭐 지금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올라갈 때 저는 되게 안 좋을 거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파월이 좀 크게 실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제가 써놓은 게 중앙은행이 마우스 컨트롤, 입 컨트롤 그러니까 입만 가지고 계속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더 안 되는 상황이 온다면 아까 말했듯이 단기는 뭐 앞으로 이제 여러 뭐 이들도 우려를 하니까 단기를 내리고 이제 특히 뭐 금리가 높으면 이제 부채를 발행할 때 계속 이자 부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내린다고 하더라도 장기가 플랫하거나 오히려 장기 금리가 업이 될 경우에 그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과연. 그리고 아니면 저희가 말한 대로 어느 순간에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나다 보면 유가가 지금 굉장한 지정학적 사실 그게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저 유가 관련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유가는 뭐 아주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유가는 펀더멘털로 지금 수요가 전혀 줄지도 않았고 공급은 물론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공급은 좀 러시아나 이런 데 때문에 늘긴 했는데 그것도 다 이제 안 하고 이제 추가 감산하겠다고 하는데 뭐 시장은 못 믿겠어. 그죠? 그러면서 유가 시장에 적용됐던 핵심 로직은 앞으로 만약에 실업률이 뭐 9%, 10%, 7%까지 올라가면 그럼 누가 원유 경제 활동이 쓰겠어?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채권이 좋아하는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후티 반군이 뭐 그 홍해에서 유조선들 총 쏴가지고 빼고. 네, 유조선들 뺏고 막 지정학적 아주 평소 같으면 그러니까 꼭 펀더멘털뿐만 아니라 엄청난 모멘텀들이 가득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리고 언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이게 이렇게 길어지는데 언제 또 막 그 중동에서 그럴지 모르고 한데 온갖 그거를 통해서 유가 숏 그리고 헤지펀드에서 제일 붐비는 플레이가 유가 숏 이제 테크주롱 그렇게 페어로 가져가는 게 엄청 붐볐는데 만약에 여기서 유가만 튀면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2차 스파이크가 어떻게 되겠냐. 지금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 안정은 단순히 오래 있었던 원자재의 어떤 하향 안정이 다 기반을 하는데, 그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주식이 좋냐, 채권이 좋냐? 과연 좋을까요? 둘 다? 안 좋죠. 그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게 지금 연준의 보유자산이잖아요. 그죠? 연준 보유자산이 08년 요때가 이제 금융위기 때고 그때 지금 QT 뭐 열심히 한다고 엄청 매파적인 척 하지만 여전히 요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몇 배죠? 10배가 올라 있습니다. 10배. 정확하게 10배 이상이에요. 아직도. 그죠? 그만큼 주식 가격도 10배 올랐죠. 이때에 비해서. 증시가. 그죠? 이게 이제 2008년 이게 아주 양적 완화 이후로 이제 이렇게 계속 오른 건데 그리고 이 기간 이렇게 올라간 기간이 또 뭐죠? 제로금리에서 계속 머물던 15년이네요. 15년 동안 제로금리에 머물던 요 기간이에요. 그죠? 이렇게 했던 기간이고 장기금리도 계속 이거는 기준금리니까 장기금리도 계속 낮아졌던 기간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2차 스파이크가 오거나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떨어진다. 그래서 장기금리의 평균 레벨만 높게 해도 양적 완화를 못하는 상황에서 주식의 멀티플이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지금 현재 저희가 큰 그림에서 이제 1870년부터 현재까지로 보면 지금 그 슐러 S&P 500 PE 레시오로 이제 지난 10년을 평균 내서 이제 하는 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PE가 굉장히 높죠. 장기금리가 왜? 장기금리가 다시 하락할 거다라고 다들 다시 이제 백투 과거 10년의 상황이 다시 올 거다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멀티플이 받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 기업이 벌어들이는 거에 몇 배수로 거래가 되느냐로 되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은 요 분홍색이 아주 초버블 구간이고 요때가 이제 2000년 IT 버블, 요때가 29년 대공황, 요 그 대공황 당시와 근접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P가 아마 30 몇 배, 뭐 슐러 요걸로 할 경우에 그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가 어떻게 되죠, 효준 씨? 아주 빨간색, 아주 버블 구간이죠. 이게 지금 배당이 역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제가 지금 저희가 멀리서 이게 몇 프로라고 써 있나요? 몇 프로 사이죠? 1%, 2%, 4%, 6%, 8%, 10%. 그러니까 여기가 2%죠. 예, 그러니까 1에서 1% 아마 한 1.5 주고 있을 거예요. 지금 S&P 500 배당 수익률이. 그러면 2000년 IT 버블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초 익스트림 버블이거든요. 요 빨간색이. 그 버블 수준에 머물러 있죠. 요렇게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는 건 순전히 뭐다? 양적 완화를 통한 장기금리 하락이 야기한. 더 크게는 자, 여기가 지금 75년이죠. 그쵸. 요 40년 동안. 처음에 요때 폴 볼커가 여기가 이제 70년대입니다.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 잡고, 실제 디스인플레이션 요렇게 갔고, 2008년에 더 안 되는 상황이 와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때 뭐랬죠?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양적 완화 통해서 장기금리 낮춰서 40년간 장기금리가 꾸준히 낮아지는 와중에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배당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이런 구간인 거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럼 그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장기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게 제가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난 100년 넘은 요 구간이, 요 분홍색도 아니죠. 사실은 여기가 이 노란색, 요쪽 있잖아요. 아니, 여기, 요 분홍색 중에 여기 중간, 여기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는 이렇게 내려왔다고요, 이게. 이게 한 뭐 여기까지만 내려와도 어떻게 될 거며. 그러니까 요 과거로 회귀를 한다라는 게, 요 평균으로 회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보는 미국 주식에 대한 제가 보는 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 장기금리 상승으로밖에 일어날 수 없는 건데 이 부분을 많은 곳에서 모르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왜 멀티플과 연관이 되는지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멀티플, 여기 예, 해가지고 꼭 그 띄워주시고 멀티플의 P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아주 지금 사실은 장기금리가 여기서 올라가면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장기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당장 뭐 내일부터 오를 거다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만약에 시계열을 한 2년 정도만 잡고 보면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향후 전고점 대비. 계속 요 초법을 요 구간에서 계속 놓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좀 쌀 때 사서, 물론 장기 계속 갖고 있으면 우상향 하죠. 그죠? 근데 이게 S&P 500의 로그 스케일 차트, 1870년부터 현재까지의 로그 스케일 차트인데, 우상향을 하죠. 보면은. 그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쌀 때 사야 고생 안 하고, 뭐 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자, 이 기간들, 제가 표시해 놓은 기간들 여기를 보시면 각자, 제가 이거 멀어서 진짜 잘 안 보이네요. 뭐 10몇 년씩, 뭐 길게는 요 대공황 때는 20몇 년, 70년대 때는 12년, 여기 2000년하고 2008년, 요 IT 버블하고 2008년 요 때는 이제 양적 완화 하기 전과 요 때도 12년. 그럼 저희는 지금 그 다음번이 왔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면 장기금리가 결국에는 앞으로도 큰 그림에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동안 뭐 요런 하락이야 뭐 대공황 때 90%, 요런 게 한 50%, 7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 하락이거든요. 이게 로그 스케일이어서 그렇지 실제 여기가 이제 2000년 IT 버블이고 여기가 2008년이니까 그죠? 근데 뭐 꼭 그런 하락이야 뭐 떠나서 평균 동안 이 고점에 산 분들, 고점이나 요런 박스 상단에서 사거나 뭐 여기서 샀으면 상단이 아니어도 15년 뭐 10몇 년, 뭐 20몇 년 이렇게 계속 돈이 뭘 하는 거 없이 계속 그냥 사이드웨이로 가는 이 시점까지 오는데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특히
특히 이런 구간은 아주 뼈아픈 게 이게 지금 명목 차트라 그렇지 실제 인플레이션을 할 때 요 70년대는 아주 뼈아픈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명목이라 이렇게 그냥 사이드로 15년 그래도 기다리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12년이죠. 이때 인플레이션을 진짜 차감한 실질로 한다면 엄청난 그렇죠. 하락을 겪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희는 그런 게 장기금리가 앞으로 지금 연준이 피벗 할 거다까지는 다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정말 피벗을 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서가 아니에요. 연준이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승리를 선언하면서 그죠? 인플레이션이 뭐 하고 경제가 강한데 소프트 랜딩이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금리가 높아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뭐 공평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죠? 이게 그럼 이 박스가 좀 더 위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장기금리의 급등까지 이게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죠. 뭐 진짜 장기금리가 한 2%까지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지만 만약에 그런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구조도를 이게 S&P 500 1920년부터 현재까지인데 그냥 대충 이제 추세 구도를 보자면 이 상단 이것도 로그 스케일입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그런지 정말 말이 오늘 많이 되네요. 그런다면 요 위에 룸이 남아 있죠. 이게 작아 보이지만 요 상단 만약에 다시 터치하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한 5,600 정도까지 5,500 정도까지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에 이미 여기 22년 요때 요 상단을 쳤었고 그러기에는 재무부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좋지가 않다. 3%에만 계속 머문다고 하더라도 장기금리는 그러면 기준금리는 어쨌든 3% 아래는 못 내리니까 3.5 정도는 돼야 맞을 거고 그럼 3.5에 140bp 플러스 하면 제가 그때 턴 프리미엄 평균이 지난 100년 평균하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140bp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의 4.9 정도인 거죠. 만약에 기준금리를 3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4.5인 거고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1966년에서 68년 10년물 금리가 이제 갈 수 있었던 게 여기서부터밖에 안 돼서 아까 그 주식 차트를 땡긴 건데 네. 보시면은 이렇게 가는 기간이 이렇게 있고 그죠? 68년부터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쭉 일찍으로 가던 15년씩 뭐 12년씩 그죠? 근데 이게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 장기금리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이 장기금리가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죠? 진짜 주식이 상승할 때는 장기금리가 보통 내려오는 구간에서 상승을 한다. 극심한 디플레이션만 아니라면. 그죠? 지금은 근데 우리가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은 제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주식의 상승은 늘 장기금리의 하락과 동반이 됐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유동성에 대한 착각을 아주 시장이 많이 했었다. 그죠? 리세션이 올 거니까 장기채를 사야 돼. 라고 한, 뭐, 요런 리세션 때, 요때 요렇게 잠깐 하락했었던 이거를 생각하고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고, 최근도 장기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그죠? 장기금리가 크게 하락을, 이제 4까지 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니까 주식시장이 다시 고삐를 틀고 있죠. 자, 그래서 긴텀으로 봤을 때 제가 자세한 뭐 24년 투자 전망이나 당장 전망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프루팅에 저희가 빠르면 이번 주나 그렇죠. 뭐 아니면 뭐 늦어도 이제 다음 주 안에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난 40년간 가장 저평가된 자산군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신용이 팽창하는 시기, 그죠? 가장 저평가됐던 게 커머디티. 신용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신용을 기반으로 통화를 찍어내고 그렇죠. 계속 금리를 저금리 사이클로 만들어서 신용이 부풀어 오르는 그리고 특히 양적 완화 이후 08년 이후에 가장 억압을 받았던 것도 원자재다. 다만 이제 커브가 정상화될 때 무엇이 좋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커브 정상화 때는 원자재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게 뭐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미국 주식 그런 고평가된 주식이 하락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고 해도 원자재는 좋죠. 좋은 거다. 사실은 지금 원자재의 최근 어제 FOMC가 있기 전만 해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들은 각자 좋은 거를 차용해서 쓰면서 원자재만 안 좋은 거를 붙였지만 사실은 정말 지금 주식시장의 프라이싱이 맞다면 원자재도 굉장히 좋아야죠. 그런 차원에서 어제 FOMC 이후에 귀금속 관련이 제일 많이 크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향후 장기적으로 이제 뭐 다 그린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전환에 가장 필수적이고 모자른 게 원자재다. 이걸 좀 더 눈에 보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게 1983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딱 40년입니다. 그러니까 볼커가 딱 인플레이션을 잡고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된 40년을 나타낸 건데 그 기간에 유동성이 엄청 뭐 통화량도 많이 늘고 그죠? 그래서 M2와 이 캔들은 뭐냐면 주가의 그 S&P 500의 M2 광의통화죠. M2와 M2V 벨로시티를 곱한 값을 S&P 500에 나눈 겁니다. 그러면 정말 실질이 구해지겠죠. 그죠? 그럼 40년간 그 유동성이 그렇게 늘었는데도 주가는 그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근데 반대로 83년부터 지금 금하고 원유, 원자재가 그냥 대표격이니까 이 두 개로 했는데 하늘색이 원유고 주황색이 금의 이제 실질 똑같이 M2와 벨로시티, M2 벨로시티 통화 유통 속도를 할인해서 실질 가격을 구했을 때 이 둘은 오히려 많이 빠져 있죠. 40년 전에 비해서도. 그죠? 네. 이렇게 보면은 아니 원래 원자재는 실질로 우량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죠? 왜냐면 워낙 40년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언더퍼폼을 했으니까 디스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쭉 이어질 때 다만 이게 이제 제일 길게 볼 수 있던 게 이제 M2나 이런 게 사이트 상에서 되는 게 50년대다 보니까 56년인가 그럴 거예요. 부터로 크게 하면 좀 더 길게 보자면 어떻죠? 이 구간, 아웃퍼폼한 구간이 특히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60, 70년대 이때 엄청나게 올라가죠. 이 주식은 오히려 실질로 계속 하락하죠. 60년부터 70년 말까지. 실질입니다. 명목이 아니라 실질로 엄청 하락하고 반대로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구간이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원자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22년에 제일 좋았던 게 올해 안 좋았고 물론 채권 빼고 근데 이제 저희는 아주 큰 턴어라운드라고 보는데 사실 22년에 이어져서 계속 갔어야 되는데 뭔가 아무튼 올해 이제 그런 게 있었다. 이런 구간이 다시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좀 눈 아프시겠지만 이제 또 아까의 그 똑같은 차트에 흰색 이게 뭔지 아시나요? 소비자 물가지수 예 YOY라고를 겹쳤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아무튼 보면 우연치 않게 항상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웨이브로 오는데 한 번에 끝나는 진짜 인플레이션은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없다. 그죠? 이게 6, 70년대인데 이렇게 오면 지금은 이제 저희는 첫 번째 웨이브만 왔죠. 이럴 때가 실제로 장기금리 정상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가더라. 라고 이게 저희가 보는 장기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 그죠? 네. 제가 아까 보여드린 밸류에이션인데 좀 잘 보기 쉽게 표현해놔서 위에가 이제 미국 전체 주식의 이제 그 멀티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는 1990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지금 금 대비 금에서 S&P 500을 할인한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금이 S&P 500 대비 잘한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금이 S&P 500 대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금이나 원유 같은 거는 원자재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두 개가 올라가면 원자재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결국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내려가고 주식의 멀티플은 앞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기금리가 높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그럼 이게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고 금 대비 S&P는 이렇게 바닥치고 다시 올라가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기에 영어로 써놨지만 인플레이션 comes in wave 늘 웨이브를 통해서 온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해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보통 오면 처음에는 원자재가 제일 먼저 뛰고 그 다음에 서비스 물가가 따라서 뛰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뛰고 하면서 결국에는 임금이 마지막으로 뛴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도 예를 들어 원자재가 먼저 하락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이런 웨이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꺾이는 요런 구간인 거죠, 지금. 그죠? 그럼 요런 구간에서는 원자재가 먼저 하락하죠. 마지막이 임금이에요. 근데 임금 지금 이번에 노동협상 파업이랑 그게 다 올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하신 거 아시죠? 그러면 다시 이제 원자재가 뛸 때는 헤드라인이 올라가면서 또 그때는 근원이 아마 좀 낮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다만 지금 어떤 그런 서비스 물가나 그런 그 임금의 상승은 다시 또 그게 제일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원자재 뛰고 다시 그거 하고 또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연쇄고리로 돈다라고 보시면 되지 이게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다닐 거야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1910년부터 이때까지 현재까지를 보고 있는 건데 늘 이런 진짜 화폐적인 인플레이션은 국비가 한번 풀린 인플레이션은 늘 웨이브로 온다. 40년대도 그렇고 70년대도 그렇고 그래서 왜 신용 팽창기에는 모든 페이퍼 자산 80년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3년부터 현재까지는 페이퍼 자산은 그렇게 상승했는데 실물 자산은 오르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신용이 팽창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일드 기반 자산으로 가고 했는데 왜 그럴까? 근데 만약에 향후 인플레이션이 3%에서 2%로 내려가는 게 쉽지 않다면 그러니까 향후 물론 잠깐 2%대로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향후 평균 인플레이션 수준이 향후 10년간 평균을 내보니 3%다라고 한다면 2에서 3으로 100pp나 올라갔다면 그런 인플레이션과 높아진 장기금리로 인한 신용이 수축되는 시기에는 과연 그런 레버리지가 지금껏 신용이 팽창하면서 레버리지가 들어가서 자산 가격이 올라갔던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 그죠?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장기금리는 이거 잊지 마셔라. 이렇게 오르면 이거를 돌파하면은 바로 이렇게 내려가질 않는다. 왜? 인플레이션은 늘 웨이브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어제 이제 파월이 결국에는 이제 연준에서 피벗 종지부를 치르면서 이제는 모든 건 all about inflation expectation, 인플레이션의 기대에 달렸다. 그럼 이 인플레이션의 기대는 뭐가 결정하냐? 늘 말씀드리지만 유가가 결정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프루팅에서 제공했던 차트인데,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 다뤘기 때문에 프루팅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게 최근 일주일 전까지의 이제 COT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데, 위에가 이제 원유 가격, 아래가 이제 수급을 그러니까 순으로 매수 포지션이 어떻게 있느냐. 이 위에가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0이고 위에 녹색이 헤지펀드, 그러니까 헤지펀드의 포지션입니다. 헤지펀드는 아무튼 순으로는 늘 플러스여야겠죠, 당연히. 그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근데 반대로 이 아래는 뭐냐면 엑소모빌 같은 정유사들이 숏을 보통, 그러니까 정유사 입장에서는 해칭을 할 때 숏을 해야 될까요? 롱을 해야 될까요? 숏을 해야죠. 당연히 숏을 해야겠죠. 왜냐면 실물을 해서 파는 입장이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기간 동안 네.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당연히 이 0 이하에 보통 이 검정색이 있고 이 초록색 뭐 헤지펀드의 포지션은 이렇게 위로 반대로 되는데 보통 헤지펀드에 이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순매수가 거의 한마디로 공매도가 많다는 얘기죠. 원유에 대한. 최근에는 이제 리세션 모멘텀으로 엄청 내려왔는데 리세션 하면서 네. 이게 이렇게 내려왔을 때가 보면은 늘 뭐냐? 유가의 바닥이다. 반대로 이렇게 정유사들의 포지션이 당연히 늘 매도 해칭을 해야 되는 정유사들이 매도를 안 하고 이럴 때 오히려 어떻게 돼 있죠? 약간 순 플러스잖아요. 네네. 살짝 이때는 플러스 0이 여기니까 살짝 플러스거든요. 이때가. 네. 이럴 때는 늘 저점이더라. 저점 근처더라. 지금 어떻죠? 공매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크로스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 차트 최대로 했을 때가 2013년부터인가 14년부터인데 한 번도 이게 역전된 게 있은 적이 없어요. 워낙 원유에 대한 공매도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역전이 됐습니다. 오히려 늘상 매도 해칭을 해야 되는 실물업계에서 순매수로 지금 지난 10년 중에 가장 높은 레벨로 지금 순매수를 하고 그만큼 너무 싸다 가장 유가를 잘 아는 곳들에서는
너무 싸다라고 보는 거고, 헤지펀드는 리세션 모멘텀 가지고 레토릭 가지고 계속 숏으로 밀어붙인 거죠. 근데 이거는 한번 풀리면 제가 늘 말했지만 어떻게 되냐? 아주 급격히 반대로 가게, 포지션이 감기면 아주 급격히 이렇게 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결국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하는 거는 유가인데, 유가가 이제 앞으로 만약에 급등할 요인이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희는 어쨌든 유가를 굉장히 강하게 보니까. 그랬을 때 그럼 이거는 ACM 턴 프리미엄이라고 제가 이제 국채에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있고 턴 프리미엄이 있고 뭐 국채 가격 금리를 결정하는 데는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아직 최근 것까지는 업데이트 FOMC 이전까지입니다. 이 턴 프리미엄이 앞으로는 이게 노말이다. 양적 완화가 없는 이게 노말이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 이제 턴 프리미엄이 좀 반락할 거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미 지금 이 턴 프리미엄이 과거 이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아예 완전히 끝났다. 앞으로 영원히 끝났다. 웨이브가 아니라 영원히 끝났다라는 걸 다 프라이싱하는 턴 프리미엄이거든요. 턴 프리미엄 안에는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전에 설명을 위해서 그냥 따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아마 FOMC 지나서까지 하면 아마 한 요 정도까지 내려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다시 올라가면서 장기금리를 턴 프리미엄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장기금리를 띄우게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하거나 하신 게, 제가 네네. 오늘 되게 오랜만에 방송을 하고, 그리고 또 포지션에 대한 좀 스트레스도 받은 한 달이었고, 어제 또 FOMC 본다고 잠을 못 자서 그 와중에 지금 말을 정말 잘했나, 준우 씨가 편집을 잘해줘야 제가 말을 좀 잘한 것처럼 나올 텐데, 뭐 아무튼 모르겠지만, 네, 어떠셨나요? 일단 저희 전망에 네. 대해서 네. 조금 그러니까 저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그쵸, 이해를 그쵸. 하셨으면 좋겠어서 해봤는데, 네. 제가 글로 또 이제 조만간 자세하게 이게 말고 이제 실제 자세한 시장마다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할 거니까, 다만 이제 좀 큰 틀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을 버벅대서 혹시 많이 잘 이해를 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희 네. 기존 독자분들이라면 네네.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아니, 있잖아요. 독자분들 말고 신규분들도 이해가 되셔야 신규분들. 되는데, 요새 같은 불장에 괜히 또, 근데 저는 미국 주식이 10% 뭐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물론 지금 자기 자본으로 숏이 꽤 있지만 한 수를 건너서 생각을 해야 된다.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너무 지금 시장이 눈앞의 거를 보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조금만 건너서 생각하면 늘 말했듯이 이렇게 피벗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인플레이션에는 악재다를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궁금한 거 독자분들 입장에서 좀 물어보실 만한 게 없을까요? 혹시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네네.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 부분이, 네. 제 생각에는 대표님이 이제 로그 스케일 차트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좀 왜 하필 로그 차트 스케일을 쓰는지 그게 좀 궁금할 것 같아서. 로그 스케일이 아니면 네. 그냥 그냥 일반 로그 스케일이 아니면 이게 왜곡이 돼서 보여요.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올라간 게 중요한 거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로그 스케일이 아니면 S&P 500만 해도 막 최근에 이렇게 오른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시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로그 스케일은 퍼센티지로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투자는 퍼센티지로 하는 거지, 숫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S&P 500이 뭐 4,700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럼 절반이라고 하면은 2,400 정도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2,400으로 오른 거랑 2,400에서 4,800으로 오른 거랑 100에서 2,400까지 올랐으면 24배가 오른 거잖아요. 네네. 근데 2,400에서 4,800까지 오르면 단 2배 오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로그 스케일이 아니면 그게 왜곡돼서 2,400에서 4,800까지 오른 게 100에서 2,400까지 오른 거랑 똑같이 보인다고요. 이해되세요? 네. 로그 스케일로 봐야 실제로 투자 수익은 100에서 2,400까지 먹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낸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1월 안에, 왜냐면 1월에 아주 중요한 Q&A가 있고, 연말까지는 제가 이거 보니까 뭐 진짜 뭐 어떤 이런 포모에 따른 랠리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1월 안에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장기금리의 어떤 급등 모멘텀이 생겨서, 그게 아니고 정말로 길게는 뭐 내년 말까지 1년 정도 더
그럴 수도, 그건 누구도 모르죠. 저희가 베팅하고 전망하는 것과 다르게. 근데 어쨌든 제가 계속 드리는,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베팅은 원자재다. 그러니까 뭐 그럼에도 어제 그렇게 피벗하니까 결국에 제일 많이 오른 게 뭐 아마 금광주들은 웬만한 거 막 9% 10% 오르고 금광주 ETF만 해도 뭐 7% 오르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귀금속 막 은 같은 게 막 4% 오르고 뭐 물론 최근 한 달 막 이랬지만 그렇죠. 앞으로 이제 피벗이 완전히 했다라고 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상황에선 무조건 귀금속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 상황은 그리고 또 결국엔 유가에 아주 작은 트리거로도 유가가 언제든지 급등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게 무엇일 거냐를 생각을 해서 지금 나스닥이나 미국의 멀티플이 고평가된 주식들은 장기금리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 자세한 거는 뭐 저희 폴팅에 오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보 금리 급등 최근에 있었던 것도 저희가 초반에 다뤘던 그 부분도 아주 자세하게 효준 매니저가 해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잘했나 모르겠어요. 이게 라이브는 아니어서 네, 그렇습니다. 또 방대한 내용 네, 짧은 네. 시간 안에 어떻게든 전달해 주시려고 고생하셨는데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